성장은 언제나 축복처럼 보였다. 숫자는 우상향했고 자산 가격은 시간을 배반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성장을 떠받친 힘이 생산성과 혁신이 아니라 빚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낮은 금리는 미래의 소득을 오늘로 끌어당겼고 유동성은 위험의 경계를 흐렸다. 가계는 주택담보대출로 삶의 속도를 앞당겼고 기업은 레버리지로 확장을 가속했다. 정부는 재정으로 경기의 요철을 메웠고 중앙은행은 위기 때마다 더 많은 유동성을 약속했다. 이 구조는 안정처럼 보였지만 실은 취약함을 층층이 쌓아 올린 탑이었다. 금리가 오르자 균열은 빠르게 번졌다. 환율은 외부 충격에 민감해졌고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다. CDS 프리미엄은 불안을 가격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동성은 풍부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문에 없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방향을 바꾸는 순간 관성 대신 붕괴의 속도를 선택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다. 이 탑은 보강될 수 있는가? 아니면 무너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숫자 너머의 구조를 따라가며 한국 경제가 마주한 가능한 붕괴 시나리오를 차분히 해부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흔들릴지까지 함께 살펴본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소음처럼 시작된다. 처음에는 일부 지표의 미세한 변동으로 치부된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그 속도보다 빠르게 시장금리가 반응한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총부채 규모는 여전히 역사적 고점에 머문다. 부동산 가격은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량부터 급감한다. 거래가 사라진 시장에서 가격은 지표로서의 의미를 잃고 심리는 공포로 이동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외국인 자금은 더 짧은 주기로 들어왔다 나간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말없이 숫자로 번역하며 그 숫자는 투자자들의 질문을 바꾼다. 얼마나 더 오를까에서 언제 빠져나와야 할까로. 기업의 현금 흐름은 금리 부담 앞에서 약해지고 차환은 비용이 된다. 은행의 연체율은 낮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만기 연장과 유예가 쌓인다. 유동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곳으로 흐르지 않을 뿐이다. 이런 신호들은 단독으로 보면 관리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것은 구조적 문제의 전조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예고된 뒤 우리가 더 이상 예고를 무시할 수 없을 때 시작된다. 경제 충격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고리로 작동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자산 가격이다. 할인율이 높아진 순간 미래 수익의 가치는 낮아지고 주식과 부동산은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산 가격 하락은 담보 가치를 줄이고 이는 곧 대출 한도를 축소시킨다.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며 현금을 확보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빠르게 경색된다. 은행은 위험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환율은 불안 심리를 반영해 급변한다.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은 환차손을 떠안고 수입 물가는 생활비를 압박한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국채금리는 다시 오르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축소된다. 이렇게 충격은 금융에서 실물로 다시 재정과 통화로 되돌아온다. 핵심은 동시성이다. 하나의 충격은 흡수될 수 있지만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이 동시에 움직일 때 경제는 완충 장치를 잃는다. 이 메커니즘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신뢰를 잃고 신뢰의 붕괴는 숫자보다 빠르게 전염된다. 결국 경제 충격의 본질은 규모가 아니라 연결의 방식에 있다. 이 구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의 위기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가졌지만 공통된 뼈대를 공유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당이 외채에 의존한 성장 구조 속에서 환율 급등과 유동성 고가를 동시에 맞았다. 자본이 빠져나가자 신용은 순식간에 마르고 IMF 구제금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적자를 외채로 메우다 통화 신뢰를 잃었고 그리스는 저금리 유로화의 보호막 아래서 부채를 키운 대가로 긴축과 실업을 감내해야 했다.
터키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의 신뢰 상실이 환율 폭락으로 이어졌고, 베네수엘라는 재정과 통화의 붕괴가 일상 경제를 마비시켰다. 이 사례들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초기에는 성장과 안정이 공존했고, 경고는 과장처럼 보였다. 그러나 환율이 흔들리고 금리가 반응하는 순간 부채의 크기는 감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된다. 위기는 언제나 외부 충격을 빌미로 시작하지만 실제 원인은 내부에 축적된 불균형이다. 한국이 이들과 다른 점은 제도와 외환 보유고 그리고 경험이다. 그러나 같아질 수 있는 점은 부채의 속도와 신뢰의 취약성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닮는다. 이제 질문은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이 번지느냐이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가계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 주택가격 조정이 길어질수록 자산과 부채의 간극은 벌어지고 소비는 방어적으로 바뀐다. 자영업자는 매출 둔화와 금융비용 상승을 동시에 맞는다. 기업 부문에서는 차환 비용이 실적을 잠식한다. 현금 흐름이 약한 기업부터 투자 축소와 고용 조정에 나서며 이는 다시 가계 소득을 압박한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수입 물가를 통해 생활비에 반영되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선택은 경기 둔화의 대가를 요구한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재정 지출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위기의 특징은 불균등한 전파다. 충격은 먼저 취약계층과 한계 기업에 집중되고 시간이 지나며 중산층과 핵심 산업으로 확산된다. 숫자상 성장률이 유지되더라도 체감 경기는 급격히 식는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흔들리면 회복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한국 경제의 강점은 수출과 제조 경쟁력이지만 약점은 부채의 속도와 내수의 민감도다. 충격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남은 것은 속도와 깊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성장은 둔화되고 성장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흔들린다. 재정 지출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금리는 다시 압박을 받는다.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그 유동성이 실물로 흐르지 않으면 자산 시장에만 머문다. 과거 위기에서 반복된 해법은 단기 안정과 중장기 부담의 교환이었다. 외환 보유고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방어 비용은 급격히 커진다. 금융 규제 완화는 숨통을 틔울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를 남긴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면 연착륙의 시간을 잃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신호다. 시장은 정책의 방향보다 일관성을 본다.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 정부의 숫자 하나가 기대를 바꾼다. 위기 대응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를 유지했는지에 달려 있다. 정책은 만능이 아니다. 다만 붕괴의 속도를 늦추고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 수는 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고치느냐가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이다.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릴 때 레버리지는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된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 점검이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분리하고 금리 상승을 가정한 상환 시나리오를 계산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리스크의 속도를 높인다. 두 번째는 유동성 확보다. 자산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 거래가 멈춘 자산은 장부상 가치만 남는다. 세 번째는 통화와 자산의 분산이다. 환율 변동성은 생활비와 투자 성과를 동시에 흔든다. 단일 자산, 단일 통화에 대한 의존은 위기 때 취약해진다. 네 번째는 소득의 안정성이다. 고용의 질과 산업의 순환을 점검하고 기술과 역량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선별이다. 공포는 과잉 반응을 낳고 과잉 반응은 손실을 고정한다. 숫자를 보되 구조를 읽어야 한다.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준비한 개인에게 위기는 방어의 시험이 되고 준비하지 못한 개인에게는 삶의 궤도를 바꾸는 사건이 된다.
선택의 여지는 평온할 때 만들어진다. 모든 위기의 끝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흔적이 남는다. 성장률은 회복될 수 있고 환율과 금리는 다시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와 바뀐 삶의 궤적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시간을 앞당겼지만 그 대가는 미래에 청구된다. 위기의 본질은 파국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다. 어떤 선택은 편했고 어떤 선택은 불가피해 보였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구조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위기를 통해 제도와 방어력을 키워왔다. 동시에 더 많은 부채와 더 빠른 속도를 받아들였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공포가 아니다. 지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다음 선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다. 경제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월급, 집, 일자리로 이어진다. 위기를 인식하는 순간은 늦지 않았다. 늦어. 지는 것은 태응이다. 붕괴의 시나리오는 예언이 아니라 경고다. 경고는 무시될 때 현실이 된다. 숫자 너머의 구조를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끝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다.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사실이다.